안녕하세요. 이동통신공학 스몰스케일 채널 모델에 대해 세미나를 진행할 경희대학교 MCL 연구실 신주희입니다. 먼저 목차로는 크게 도플러 프리퀀시 시프트부터 Received Signal of Flat Fading Channel, 세 번째로 블락 다이어그램 NSNR, 마지막으로 LOS와 NLOS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성으로 인해서 주파수가 변이되는 현상인 도플러 스프레드와 도플러 프리퀀시가 스몰 스케일 채널 모델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플러 현상을 설명하기 전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이 움직이는 대중교통이나 운전 중일 때에도 통신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제자리에 서 있을 때와 이렇게 이동했을 때의 통신 차이를 생각해 본다면 이 둘의 차이는 바로 도플러 프리퀀시의 유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플러 프리퀀시는 캐리어 프리퀀시인 FC로 전송을 했는데, 이동성이 생기면 도플러 프리퀀시만큼 변이가 생겨 실제 신호는 FC 플러스 도플러 프리퀀시만큼 변이된 신호가 수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가 변이되어 오면서 우리가 수신단에서 옵티멀하다고 했던 것이 주파수가 변이되면서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기차를 타고 이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채널 H/T가 매 시간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며, 채널을 예측하고 추정해서 디텍션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도플러 프리퀀시 시프트, 즉 도플러 주파수 변이는 통신을 하고자 하는 사용자가 이동성이 있을 때 분해진 주파수가 변이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더 자세히 이 그래프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바일 위치에서 X축 방향으로 V의 속도라고 이동하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다운링크 채널에서 여러 개의 신호들이 수신되고, 이 중에서 n번째 오는 신호만 살펴본다고 했을 때 n 인커밍 웨이브의 선처럼 이 신호가 세타 n의 각도로 전파가 오고 있다면, 도플러 프리퀀시 FDN은 FM 곱하기 코사인 세타 n으로 계산됩니다. FM은 맥시멈 도플러 프리퀀시이며 움직이는 속도 V, 원래 사용했던 웨이브랭스는 람다 C이고, 여기서 람다 C는 F분의 C입니다. 주파수 변이가 맥시멈 도플러 프리퀀시 정도만큼 일어나고 캐리어 프리퀀시가 FC로 나타나는데, FDN 변이가 된 신호가 n번째 인커밍 웨이브에서 오고, 각각의 패스는 세타 n이 달라서 다른 도플러 변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모두 합쳐진 신호를 수신하게 됩니다. 예제를 들어보자면, 모바일 유저가 45도의 각도로 300kHz/h의 속도로 이동한다고 하고, 이것으로 도플러 주파수를 계산하면 FC는 2GHz, FDN은 약 83.33Hz입니다. 트랜스밋 시그널에서 유닛 스텝 펑션을 전송합니다. 여기 RF 코사인 시그널을 이곳에 실어 보내면 이러한 N 리시브드 시그널에 안테나 게인이 있어서 전송이 되는 것입니다. n번째 리시브 시그널에서는 이 신호를 수신했을 경우 n번째 도달하는 신호를 보면 아래식에서 시간 t는 타우 n만큼 딜레이 되고 코사인 2파이 fc에 fdn만큼 변화가 일어납니다. 즉, 도플러 시프트가 일어나 t-타우 n만큼 신호가 딜레이 됩니다. 여기서 상수 K는 안테나 게인, 패스 로스 등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임펄스 리스폰스 오버 와이어리스 채널에서 델타 T를 보냈을 때 우리는 FD1, FDN까지 여러 개의 신호를 받는데, C1에서 CN처럼 앰플리튜드가 다를 뿐만 아니라 딜레이가 다 다르고, 여기서 앰플리튜드가 다르다는 것은 인커밍 시그널의 입사각 세타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른 도플러 프리퀀시의 변화가 일어나서 신호가 합쳐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채널은 이렇게 와이어리스 채널에서 딜레이, 앰플리튜드만 다른 것이 아니라 들어오는 각각의 신호마다 모두 다른 도플러 프리퀀시 시프트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도플러 프리퀀시는 모바일 유저의 비이클 스피드, 즉 얼마만큼 빠르게 가느냐에 비례하여 도플러 프리퀀시 값이 정해진다는 것도 이 그림을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딜레이 스프레드가 심볼 듀레이션보다 매우 작으면 ISI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이것을 주파수 측면에서 보면 모든 주파수가 거의 동일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채널을 프리퀀시 플랫 페이딩 채널이라고 합니다. 이 장에서는 프리퀀시 플랫 페이딩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t)에서 모듈레이션 된 신호를 전송했다고 가정하면 앰플리튜드와 페이스로 모듈레이션 된 심볼로 구성된 신호를 전송하게 됩니다. 동일한 신호를 보냈음에도 N개의 신호가 서로 다른 딜레이를 가지고 수신되는 것을 우측 그림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리시브드 시그널에서는 안테나에서 수신된 신호가 N개의 서로 다른 신호를 모두 합친 신호를 수신단에서 수신하게 되고, 이때 R는 앰플리튜드 CN의 영향을 받아서 수신됩니다. 시간 t는 타워 n만큼 딜레이가 되어 수신되고, 캐리어 프리퀀시 FC로 전송을 했어도 도플러 변이, 즉 사용자의 이동성에 의해 FC 플러스 FDN만큼의 주파수를 가진 신호를 수신하게 됩니다. S(t를 FCT에 대입해보면 CN, 앰플리튜드, AM, GT 다음에 타워 n만큼 딜레이 되어 있고, 코사인 값 t-타우 n, 그리고 모듈레이션 심볼을 나타내는 페이스 세타 m이 있습니다. 앞식을 다시 써보면 박스로 표시된 부분이 무선 채널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고, 첫 번째 식을 복소수 형태로 리얼텀을 취하면 아래 두 번째 식과 같습니다. 두 번째 식에서 CN 다음 양쪽을 나눠 AM, EJ 세타 M과 그 다음 GT-타우 N이 펄스입니다. 그 다음 EJ, E파이, FC 플러스 FDN의 FC인 캐리어 프리퀀시가 있어서 별표로 표시된 부분을 뗀 것이 Equivalent Low Pass 시그널 폼입니다. 즉, 모듈레이션 된 시그널의 로우 프리퀀시 대역에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GT-타우 N의 신호는 S(t를 타워 n만큼 변이시킨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도플러 프리퀀시와 타임 딜레이가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고, 리시브드 시그널에서 수신된 신호 R(t는 그 신호를 모두 합해야 하는데, 이 n개의 신호들을 모두 합하면 리얼텀을 취해서 이 안에 모듈레이션 된 트랜스미션 시그널이 S(t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타워 n만큼 변형이 된 신호가 있고, 이 부분이 바로 주파수 변이를 일으키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식에서 복소수 리얼텀을 바깥으로 빼내고 수식을 전개하면 이 노란색 부분을 R(t라고 생각하여 이 식이 나오게 됩니다. 즉, 이퀴밸런트 로우 패스 시그널은 이러한 송신 신호와 채널이 주는 영향의 관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블락 다이어그램 오브 멀티패스 채널을 통해 앞의 소식을 그림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S(t를 전송하고 타워 1에서 n만큼 딜레이 된 것에 각각의 이런 영향을 미쳐 모두 합쳐진 신호가 R(t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의 멀티패스 환경에서 이동성이 있는 경우에 대한 수식적 표현을 유도해보면 이러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리시브드 시그널 오버 모바일 와이어리스 채널은 S(t-타우 n과 같이 송신 신호가 딜레이 되는 부분과 CN(e-j, PNT와 같이 채널이 영향을 주는 부분, 그리고 EJ, E파이, FCT와 같이 캐리어를 나타내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플랫 페이딩은 송신하려는 심볼의 길이인 TS가 딜레이 스프레드인 타우 n-타우 1보다 훨씬 더 커서 ISI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이는 프리퀀시 플랫 페이딩입니다. 이 경우 타우 1에서 n 값이 TS에 비해 너무나 작기 때문에 거의 같다고 볼 수 있고, 심볼 듀레이션에 의해서 딜레이 되어 온 신호의 딜레이 스프레드 값이 상대적으로 작아서 서로 같다고 놓아도 상관이 없을 때 프리퀀시 플랫 페이딩이라고 합니다. 리시브드 시그널은 이퀴블런트 로우 패스 시그널에서 R(t는 타우 0만큼 딜레이된 송신 신호이고, 노란 박스 부분을 채널 H(t라고 표시합니다. 여기서 수신된 신호는 송신 신호 곱하기 H(t이고, 여기서 노이즈도 더해집니다.
그래서 플랫 페이딩에서 채널은 송신 신호의 곱해진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채널 HOT를 써보면 여러 개의 멀티패스의 서로 다른 딜레이, 그 다음 페이지를 디스토션 시키는 도플러 현상이 모두 HOT식 안에 들어있습니다. 앞식을 블락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송신 신호 S7-T에서 딜레이 타우 제로로 신호가 가는데, 실제로 보면 타임 딜레이는 유무선 통신에서 모두 일어나기 때문에 통신할 때 수신단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타임 동기화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채널 H/T가 곱해지고 N/T 노이즈가 더해져 R/T의 수신 신호가 완성이 됩니다. 여기서 현재 기술로 타임 동기화를 맞추는 부분이 완벽히 이루어져 있기에 딜레이 타우 제로는 무시하고 아래의 두 번째 그림과 같이 블락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송신 신호와 수신 신호의 관계에서 채널의 역할이 곱셈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중요 포인트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플랫 페이딩 채널에서의 수신 신호는 채널이 일종의 곱셈의 형태로 좌우된다는 것을 간단하게 블락 다이어그램 모델링으로 나타냈고, 이것은 수신된 신호의 SNL 값을 어떻게 표시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3장에서는 플랫 페이딩 채널을 겪었을 때 리시브드 시그널을 어떻게 간단히 블락 모델링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패스밴드 시그널 오브 와이어리스 채널에서 송신 신호 S/T를 보내면 수신 신호는 N개의 무한대에 가까운 값이 됩니다. N개의 웨이브가 서로 다른 앰플리튜드, 도플러 프리퀀시, 딜레이 값을 가지고 오지만 타우 n-타우 1은 심벌 듀레이션에 비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수신된 신호 R/T는 타우 n만큼 FC가 FC, FDn만큼 변이된 신호들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코사인을 빼고 해석을 하더라도 송수신 신호 간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데요. 송신 신호의 로우 패스 이퀴밸런트 시그널 폼, 수신 신호의 이퀴밸런트 로우 패스 시그널 폼에서 송수신의 신호가 같아야지 통신이 잘 된 것인데, 수신 신호 R/OT에서 S/OT의 타우 제로는 S/T와 같으면 노이즈 부분을 제외하고 통신이 잘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채널이 도플러 프리퀀시와 딜레이 스프레드로 인해 오른쪽 하단의 하늘색 박스처럼 이만큼의 팩터가 송신 신호의 곱해진 형태로 수신 신호가 되어버립니다. 만약 이 부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수신 신호를 보고 통신 신호가 무엇인지 문제없이 검출이 가능하며, 채널이 주는 영향은 이 부분과 같이 곱셈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신 신호가 어떻게 디스토션 되는지 로우 패스 영역에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S/T 수식에서 SML 더하기 JSMQ G 오브 T 부분은 모듈레이션 된 심볼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것은 복소수 형태로 나타낸 것인데, R/T의 식은 노이즈를 제외한 수신 신호이고, 여기서 H/T는 복소수들의 합의 형태입니다. 이 부분을 간단히 H/T의 크기와 각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복소수를 아무리 많이 합해도 크기와 각도 부분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수신된 신호는 R/OT의 식과 같이 나타나고, 이만큼의 페이지가 채널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QPS키로 예제를 들자면, 왼쪽 하단의 사진에서 QPS키 4점 중에 하나의 심볼을 보내고 바이너리 비트가 무엇이냐에 따라 심볼을 선택하여 전송합니다. 오른쪽의 그래프에서 00 심볼을 전송한다고 하면 이때 XY 좌표는 S1I, S1Q가 되고, SMI, SNQ 값들은 바이너리 비트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값들이 정해집니다. 즉, 채널에 의해 H/T만큼 변이되고 A1, H1OT의 수신 신호를 받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원래 신호가 아니라 11의 좌표의 신호를 보냈었다고 잘못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왼쪽 사진의 H/T 이하의 수식의 값들은 계속 랜덤하게 변화하므로 채널을 알지 못할 경우 성능은 아주 나빠집니다. 채널이 주는 부분을 알지 못하면 수신에서 페이스가
디스토션 되기 때문에 올바른 통신을 하지 못하고, 정리하자면 채널은 이렇게 곱셈 형태를 나타내고 또 채널은 크기와 각도의 변이를 일으킵니다. 이것은 블락 다이어그램 오브 패스로스, 섀도잉, 그리고 페이딩을 이용해서 확장하게 되는데, 거리에 따라서 베타승만큼 파워가 줄어든다는 패스로스 부분을 나타내기 위한 모델링입니다. K 엡실론 D-베타에서 엡실론이라는 섀도잉 팩터가 들어있는데, 이것이 있음으로써 섀도잉까지 고려하는 블락 모델이 됩니다. 여기에 채널 H 오브 T가 곱해지고 노이즈 Z 오브 T가 곱해져 수신 신호 R트에다 T에 전달됩니다. R트에다 T는 이만큼의 파워를 감소시키는 팩터인 로컬 부분과 매시간 변화되는 채널 부분, 송신 신호와 노이즈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상수 K는 안테나 게인, 임플리멘테이션, 로스 등이 들어있는 값입니다. 다음으로 SNR에서의 수신신호 Rt에다 T의 채널 부분인 루트 K 엡실론 D 마이너스 베타 H 오브 T에서 루트 R은 R 스케일 채널 모델을 나타내는 부분으로 패스로스와 섀도잉이 들어있습니다. 이때 어떤 순간에 측정한 시그널 파워의 값은 이 부분을 제곱하여 평균을 취한 값으로 아래와 같고, 아래의 식에서 PT는 트랜스밋 파워가 일정하다는 가정값이 들어있습니다. H 오브 T는 매 시간 변화하는데, 이때 도플러 주파수 변이는 딜레이 스프레드로 일정한 것이며 노이즈 파워 J 오브 T는 일정합니다. 인스테니어스 SNR에서 PR 오브 T는 수신된 시그널의 파워값, 그리고 N0 BW는 노이즈 파워와 스펙트라 덴시티의 밴드위스를 곱한 것이고, 밴드위드스를 심블 듀레이션과 같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 대역폭을 분자로 옮기면 PR 곱하기 TS가 에너지가 됩니다. 그리고 PTTS가 송신에서 사용한 심볼의 에너지 값으로 ES로 표현되며, K 엡실론 D-베타는 R 스케일 모델에서 나온 패스로스와 섀도잉을 나타내는 부분과 H 오브 T의 제곱 부분의 형태로 어느 순간 측정한 SNR 값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R 오브 T의 식에서 네모 안의 수식이 채널이 시그널에 영향을 주는 부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마지막 블락 다이어그램에서 S 오브 T와 R 오브 T의 관계를 보면 라이지 스케일 채널과 스몰 스케일 채널을 곱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페이딩 채널 게인에 제곱시킨 부분 HA 오브 T를 보면 K 엡실론 D에서 엡실론 값은 어느 한 지점에선 똑같고 서로 다른 지점에선 다를 수 있는 요소입니다. 시그마 부분의 값은 채널이 시간적으로 변화하면서 랜덤한 요소를 가지게 됩니다. 페이딩 채널 커피시언트에서는 루트 K 엡실론 D-베타 부분에 large, 스몰 스케일 부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페이딩 채널 에버리지 게인에서 EHA 오브 T의 제곱은 평균을 취한 것이고, K 엡실론 D-베타는 상수값이어서 익스펙테이션 밖으로 꺼낼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값인 HA 오브 T 부분은 제곱을 취하게 되는데, K 엡실론 D-베타는 로컬 민 부분이고 시그마 부분이 매 시간 변화되는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또한 페이딩 채널 에버리지 게인의 아래식을 보시면 앞서 말한 값 평균값을 취하면 K 엡실론 D-베타가 되고 오메가라고도 표시합니다. 리시브드 에버리지 SNR에서 페이딩 채널 게인을 보면 스몰 스케일과 라지 스케일 부분으로 나타낼 수 있고, 리시브드 에버리지 SNR에서 H 오브 T 제곱 부분만 랜덤하기 때문에 평균값을 취하면 1이 되어 K 엡실론 D-베타로 변화됩니다. 즉, 링크 버짓에서 나온 수식격 표현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리시브드 에버리지 SNR 값이 나타나는 게 로컬 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버리지 SNR 오브 더 리시브드 시그널에서 SNR 에버리지 값을 오메가 ES N0라고 표시할 수 있고, 이것은 오메가가 나타내는 값이 평균 SNR에 채널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으로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라인 오브 사이트인 LOS와
논 라인 오브 사이트인 NLOS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랫 페이딩 환경에서도 어느 경우에서는 송수신단 간에 장애물이 많아서 직접적으로 오는 전파가 없는 환경이 있을 수도 있고, 강의실에서 강의를 듣는 것처럼 직접적인 전파 신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전파되는 신호가 존재할 때는 라인 오브 사이트 채널, 송수신단 간의 장애물이 막고 있어서 수신단에서 수신한 신호가 모두 반사되어서 오는 경우, 즉 직진파가 없는 경우를 논 라이트 오브 사이트 채널이라고 합니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채널 모델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퀀시 플랫 페이딩 채널에서 먼저 블락 모델에서 채널이 주는 영향은 곱셈의 영향이라는 것을 설명드렸는데요. 여기서 플랫 페이딩이란 심볼의 길이가 딜레이 스프레드의 길이보다 훨씬 더 커서 상호 간섭 현상인 ISI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채널의 코헤런트 밴드위드스는 타우 ds 역수의 관계인데, 비코헤런트는 타우 ds 분의 1과 비슷하고, 채널이 주는 코헤런트 밴드위스에 비해 전송하고자 하는 신호의 밴드위스가 매우 작으면 이 경우 프리퀀시 플랫 페이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도했던 과정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채널 코피시언트는 루트 k 엡실론 d-b라고 할 수 있고, 채널의 코피시언트는 라지 스케일 채널 모델을 나타내는 부분이고, 엡실론이 빠지면 섀도잉이 고려되지 않습니다. 엡실론이 있어서 섀도잉 부분이 들어가 있는 곳이고, 거리에 따라 베타의 지수만큼 감소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시그마 부분은 스몰 스케일 채널 부분으로 멀티패스 모빌리티로 인해서 주파수 변이가 일어나고, 이 부분들이 페이스 디스토션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부분을 나타내는 식이 h of t에 들어가 있고, 루트 k 엡실론 d-베타를 페이딩 채널 게인이라고 해서 오메가라고 나타냅니다. 즉, 채널은 루트 오메가 곱하기 h of t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h of t에서 pn이 도플러 주파수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고 두 번째 식에서 볼 수 있고, 아래 블락 다이어그램에서 S-T에 HA of T가 곱셈의 형태로 주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H of T를 자세히 살펴보면 오일러 공식에 의해 코사인 PNT-J 사인 PNT로 분리가 가능하고, 이 식을 대입하여 전개하면 실수 허수값으로 나누어서 표시되며, 맨 아래의 식 PN of T는 도플러 주파수 변이와 타임 딜레이 부분이 포함되어 페이스를 로테이션 또는 디스토션 시키는 부분이 바로 PN of T가 됩니다. 이제 LOS와 NLOS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랫 페이딩인 상황에서 송수신자 간에 직접적으로 전파가 전달되는 부분이 있었을 때, 즉 이 상황은 수신단에 도착하는 웨이브 중에서 직접적으로 전파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 라인 오브 사이트 채널 환경이라고 합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거리에 따라 감소되는 C0와 입사각 세타0가 있지만, LOS 환경에서 이 둘은 변하지 않고 일정한 값을 가진다고 모델링이 되어집니다. 이는 주파수 대역이 높아질수록 라인 오브 사이트가 강하다고 표현될 수 있는데요. 이와 다르게 NLOS 채널은 직접적으로 오는 신호가 없고 중간에 장애물들이 있어서 직접 전달되는 전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셀룰라에서 사용하는 2GHz 대역에선 주파수의 대역폭이 매우 적은데, 반면 60GHz 대역은 비어있는 주파수 대역이라 이 대역에서 약 2GHz 대역폭을 사용하게 된다면 6에서 7GBps의 속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큰 문제는 60GHz가 LOS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사되어서 오는 신호의 파워는 매우 작게 되어서 장애물이 있는 NLOS 채널 환경에서는 수신 신호가 매우 작아서 통신이 어렵게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즉, NLOS 채널에서는 각각의 값들이 서로 랜덤하게 수신됩니다. 마지막으로 LOS 채널에서는 채널 부분 HA of T를 디터미니스틱하게 들어오는 부분과 NLOS 채널 부분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이 제곱을 평균값 S제곱, 제곱을 평균값 B제곱으로 놓으면 채널의 토탈 파워는 S제곱 더하기 B제곱, 즉 오메가가 됩니다. N-에로스 채널에서는 디터미니스틱한 부분이 없기에 이렇게 아래와 같이 랜덤한 CN과 PM 값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